안녕하세요. 이렇다 197회 저는 냉수입니다. 네, 벌써 이제 12월이고 연말인데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해서 참 만나지도 못하고. 예, 옛날에 그 영화 중에 크리스마스 악몽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팀 버튼의. 네. 갑자기 그 영화 딱 생각나네요. 그러게요. 네, 악몽의 크리스마스 같습니다. 네. 네, 다들 좀 이렇게 안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 전부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샘프레님 나오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건가요? 예, 저기 찬희쌤이 계시고 여기 샘플에 맞아요. 나왔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전히 뭐 트럼프 지지자들 대선 불복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다 아시고 한국의 민모 전 의원이 동참하고 계시는 사진도 네. 다 보셨을 텐데, 네, 절차상 미국 대선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가 있었습니다. 네. 뭐 사실 좀 요식행위이긴 한데 절차상은 필요한 일이죠. 이제 남은 것은 내년 1월 6일 의회가 선거인단 투표를 확인해서 확정해주면 1월 20일 이제 드디어 조 바이든이 제46대 대통령에 이제 취임을 합니다. 이로써 이제 모두가 참 고민하던 트럼프 시대가 이제 끝난 셈인데, 오, 네. 그런데 뭐 트럼프 없는 트럼프주의 뭐 이런 말이 있듯이 4년 전 트럼프를 당선시킨 어떤 힘이 선거 한 번 했다고 사라진 건 아닐 테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얻은 표, 이게 또 많이 얻었죠. 많이 얻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후변화, 아니 요즘엔 뭐 기후 비상사태, 뭐 기후 위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고, 2019년 미국 의회에서 그린 뉴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는 건 이제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그린 뉴딜은 그때 이후에 기후 비상사태에 맞서는 노력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죠. 그리고 미국 대선 과정에서 뭐 특히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은 저마다 그린 뉴딜에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바 있고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이제 누가 되기를 바랬는지는 다 확인할 수는 없으나 뭐 저는 조 바이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흔히 이제 뭐 중도 좋게 말해서 이렇게 부린 조 바이든이 민주당이 온건파죠. 기후 비상사태와 그린 뉴딜에 대해 어떤 뭐 전망과 정책이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뭐 이것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 얘기를 좀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대선 결과를 놓고 트럼프 없는 트럼프주의 그리고 그린 뉴딜에 대해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되게 관심 많으신 주제일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은 근 100년째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번 선거 다들 관심 많으시고 그랬는데 진짜 이번 미국 대선은 세계 역사 진행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다들 올해 미국 대선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한국보다 더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며칠 동안 있고 그런 거 봤는데, 그럼 먼저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고 시작을 할까요? 네, 많은 언론에서 이제 다뤘기 때문에 우리 뭐 이렇다 청취자분들께서 정도면 이제 미국 대선 쫙 꿰고 계실 거지만 혹시 또 뭐 높아심에서 몇 가지 좀 하면, 일단 미국 선거는 간접 선거라고 하죠. 간접 투표. 일반 유권자가 직접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주마다 이렇게 입후보한 어떤 후보, 어떤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영어로 popular vote라고 하는데, 뭐 직역하면 인민의 투표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출된 이제 선거인들이 나중에 모여서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사회자가 앞서 말씀하신 12월 1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영어로 electoral vote, 선거인단 투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2단계로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근데 아까 이제 트럼프가 표를 많이 얻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한번 숫자를 한번 보면 말이죠. 이제 popular vote죠. popular vote에서 일반 투표에서 이제 조 바이든이 8,100만 표를 얻었고 득표율이 51.3%입니다. 물론 이거로 당선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이제 알아보는 거죠. 지금 지지가 어떻게 되는가. 도널드 트럼프는 7,400만 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46.9%니까 여전히 미국 국민 유권자 중에 투표한 사람 중에 47%가량이 어마어마하네요. 트럼프를 지지했다. 이게 이제 힘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선거인단 선출 규정은 거의 모든 주가 아까 파퓰러 보트에서 한 표라도 이긴 쪽이 싹쓸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영어 노래에도 있죠. 위너 테이크스 잇 올이라고. 그래서 일반 투표하고 선거인단 수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맞지 않고 선거인단 투표의 지지도를 이제 확인해 봤더니 조 바이든은 306명, 도널드 트럼프는 232명을 확보해서 조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조 바이든이 이기긴 했지만 아까 득표율 보면 트럼프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은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생각보다 많이 얻죠. 네. 그러니까 2008년에 버락 오바마가 당선될 때 얻은 표가 7천만 표 조금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열심히 투표하자라는 운동이 있었는데도 그 정도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엄청 얻기는 얻은 거죠. 네. 물론 조 바이든이 얻은 게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은 표라서 진 거뿐이고 뭐 이렇게 된 이유는 뭐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지난 1900년 이래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66%가 넘었으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네. 예. 뭐 이렇게 보면 선거가 그만큼 격렬했다 혹은 뭐 대립적이었다 혹은 양 진영이 매우 사활적이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직원들이랑 누가 이길지 막 내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기셨어요? 아니, 저는 안 걸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너무 이렇게 접전인 거 보고 신기했었어요. 내가 며칠 동안 그것만 보고 계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각 주마다 한 사람 네, 갖고 맞아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올려주시고 무슨 투표함이 그랬거든요. 열렸다 안 열렸다 그러면서 예. 네. 그리고 또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특징은 조 바이든의 러닝메이터인 캐멀라 해리스,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자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것인데요. 네, 두 개가 다 겹치죠. 네. 네, 카멜라 해리스의 어머니가 인도 출신이니까 예, 아시아계고요. 아버지는 자메이카 출신이니까 아프리칸 혈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이면서 아시아계인 셈인데 미국 역사상 주요 정당,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 같은 이런 주요 정당에서 여성 부통령 후보가 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후보가 나온 네, 게 후보가 나온 네. 거는 주요 정당에서 흑인인 여성 부통령 후보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네. 네. 그리고 당연히 당선도 처음이고요. 과거에 1948년도에 프로그레시브 파티 진보당이죠. 여기서 흑인 여성이 부통령 후보로 나온 적은 있지만 주요 정당이 아니고요. 이거는 어쨌건 이번에 당선이 됨으로써 해리스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 됐고요. 대통령은 아직 없죠. 네. 네. 남녀 통틀어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 부통령,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 부통령, 남녀 통틀어서요 라고 된 겁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계 미국 대통령은 이미 네. 있었습니다. 오바마. 오바마가 이미 했죠. 근데 부통령으로는 최초다. 네, 이렇게 저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짜릿한 느낌도 들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은 정말 여러 개의 기록을 깬 그런 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과거에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가요? 그 바이든은 나이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네. 70대 말. 네. 80이 다 됐죠. 근데 이제 그 해리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83학번 64년생. 물론 이제 미국은 386이군요. 빠르니까 네. 학번으로 따지면 미국 학번으로 따지면 82학번이긴 한데 86이군요. 예. 뭐 되게 젊은 예. 부통령. 아, 그- 감사합니다. 예. 미국에는 이른바 이제 흑인 대학이라는 게 있죠. 이제 네, 흑인들의 이제 고등교육을 해서 세운 그래서 뭐그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 대학을 일부러 나왔고,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쪽으로 와서 이제 뭐 로스쿨 다니고 했는데 그래서 현재는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뭐 초선 의원이에요. 2016년에 됐으니까 그 이전에는 뭐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도 했고 이제 모두 어쨌든 캘리포니아 역사상 흑인 여성으로서 최초.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최초 기록을 많이 야, 다 최초래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게요. 뭐 다 기억나시죠? 음. 그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었어요. 맞습니다. 물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좀 그렇고 우리가 주목했던 거는 뭐 앤드류 양 같은 사람이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 때문에 앤드류 양 기억하고 네. 물론 가장 이제 급진적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버니 샌더스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나왔다가 이번에도 되지는 못했지만 몸이 좀 안 좋았죠. 예. 또. 그런데 사퇴 후에 이제 바이든의 러닝메이트가 됐죠.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해리스를 이제 러닝메이트로 삼았을까? 이거는 이제 지난 5월에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 우리 지난번에 블랙 네. 라이브스 매터 할 때 한번 다뤘는데 이게 어쨌든 큰 영향을 미쳤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불리는 항의 운동이 거세졌고 이게 바이든이 러닝메이트를 선택하는데 이제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여성표도 없고 흑인표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셈이고 해리스 이 사람이 운빨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시기도 맞아떨어지고. 캘리포니아 쪽에서 취했던 정책이나 본인의 생각이 조 바이든보다는 좀 더 진보적이다. 그리고 사실 미국의 부통령이 세상에서 제일 할 일 없는데 높은 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은 대통령이 사라질 때만 죽으면 사실 이제 의미가 많으시죠. 있는 자리고 물론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가 있는 거는 케네디 암살됐을 때 존슨이라든지 닉슨이 사임했을 때 포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근데 이번에는 이것이 이제 구성되는 과정 자체가 뭐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해리스의 영향력이 좀 더 발휘될 수도 있고 뭐 이렇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얘기를 좀 해보자면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떨어져서 또 많은 사람이 안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트럼프를 당선시켰던 조건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셨을 때 트럼프 없는 트럼프주의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들도 드는데요.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잠깐 덧붙일 거는 트럼프가 떨어져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네네. 이분들의 지지자도 생각도- 굉장히 많고 한국에서도 있습니다. 네. 어쨌건 간에 힐러리 클린턴이 패배한 그 대선이 2016년 대선이죠. 네. 이때 이제 우리가 많이 들은 저희도 이렇다 해서 많이 했는데 러스트 벨트다 이런 말 많이 썼죠. 러스트는 녹이 쓸었다는 뜻이고 벨트는 어떤 지대를 말하는 거죠. 네. 녹이 쓴 지대 즉 쇠퇴한 제조업 지역을 가리키는 건데요. 뉴딜 루즈벨트 뉴딜 이래 미국 노동자 계급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죠. AIF-CIO라는 그 유명한 노조 조직이 민주당을 계속 이제 다 결합해서 이제 왔는데 이때 트럼프 당선회 때 바로 노동자 계급 전통적인 백인 노동자 계급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거죠. 네. 뭐 그때도 여러 번 다뤘지만 보통 러스트벨트 스테이트, 러스트벨트 주라고 하면 5대5 미국에 큰 호수가 있죠. 거기는 이제 파도도 칩니다. 얼마나 호수가 크면 그 5대5에 붙어 있는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일리노이, 미시간, 위스콘신 같은 주를 말하는데 제가 지금 표도 하나 갖고 왔는데 12년, 16년, 20년 선거를 볼 때 특히 세 개 주를 보면 말이죠.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 세 개 주는 12년에는 오바마가 이겼고요. 16년엔 트럼프가 이겼고요. 올해는 바이든이 이겼어요. 이 러스트벨트의 승부가 바로 이 전체 승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백인 노동자 계급이 우리가 잘 알듯이 신자유주의 시대, 80년 이후에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제조업은 쇠퇴하고 금융하고 정보기술이나 엔터테인먼트 기술 같은 거나 부상하고 이 속에서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 즉 백인 남성 노동자 계급이죠. 이 사람들은 지위가 하락하고 이런 걸 경험한 분노한 백인 노동자 계급이 이제 트럼프한테 표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민주당은 아무래도 백인 노동자 계급, 이 전통적 백인 노동자 계급 볼 때는 우리를 대변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월스트리트는 금융가를 지지하는 것 같고 문화적으로는 흔히 politically correct라고 하죠. 네, 라고 하는 진보적 리버럴파를 지지하는 것 같으니까 전통적인 백인 노동자 계급이 볼 때 민주당이 자기 편같이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외감을 느꼈고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인물에 대한 지지로 이제 바뀐 것이고 이거는 이제 2016년 트럼프 당선의 많은 이유다라고 이제 많이 논평들을 해왔죠. 영어 단어 중에 식스팩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백인 노동자 계급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식스팩이 있는 딱 약간 그러니까 사실 좀 육체 노동자. 마초적이고 네, 마초. 사실은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문화적으로는 되게 보수적이고 보수적이죠. 네. 뭐 이런 사람들인데 민주당 저것들은 저 월가 아니면 뭐 PC야, PC. 혹은 캘리포니아 네. 뭐 네, 히피들 히피들. 뭐 혹은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들을 대변하는 것 같고 자기들은 뭐 찬밥인 것 같고 뭐 이런 것을 뭐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트럼프주의 혹은 트럼프 현상의 뭐 경제 사회적 기초에 대해서 차인 쌤이 잘 요약해 주셨는데 그런데 남는 문제는 이제 트럼프주의가 그래서 도대체 뭐냐 혹은 그런 게 있기는 하냐 트럼프는 있어도 트럼프주의까지는 좀 심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이런 건데 근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본인이 무슨 철학이 있다거나 혹은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믿지 않으시잖아요. 트위터가 있죠. 네. 트위터가. 되는 대로 말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인데 네. 그리고 또 이를 또 뒷받침해주는 우리식 말하는 무슨 책사 혹은 음. 이데올로그 그렇죠. 그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맞습니다. 뭐 지 혼자 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트럼프주의란 건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꼭
거꾸로 이렇게 보면 포퓰리즘하고 좀 닮아 있는. 그러니까 특정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매우 실용주의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기회주의적이고 되는 대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중영합적인 측면. 바에게는 먹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주의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그가 아까 뭐 트위터 말씀하셨 것처럼 미디어를 그러니까 자기 생산한 미디어 트위터 아니면 뭐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를 이제 활용하는 이런 방식 주로 이른바 이제 페이크 뉴스라고 보통 말하는 혹은 이제 포스트 트루스라고 말하는 포스트 트루스. 진리 이후에 야,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말하기죠. 자기 좋은 대로 말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진영과 기존의 신념에 따라서 소비하는 뭐 이런 양상 한국에서 사실은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울려 있는 복합적 현상을 뭐 트럼프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트럼프주의를 이해할 때 그 지도자가 누군가보다 그 추종자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포퓰리즘하고 좀 닮았다. 그러면 이른바 이제 대중영합적인 어떤 측면이 있죠. 뭐 좋게 말하면 대중의 요구에 이제 반응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대중의 영합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사실은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할 수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공화당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후보니까 이데올로기를 누구는 이제 퓨전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섞여 왔다는 건데 원래 이제 공화당이 이제 전통적인 친기업 적이죠. 20세기에 들어와서 맞습니다. 그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이제 루즈벨트에게 직전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공황 때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근데 거기에다 이른바 네이티비즘 우리말로 뭐 토착주의라고도 번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립주의 미국이 이제 외부 세계에 쓸데없는 데 끼어들면 안 된다. 여기서 외부 세계라는 것은 과거에는 특히 이제 유럽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결합하고 그다음에 1960년대 이후에 아까 우리가 뭐 히피 이런 얘기도 잠깐 했지만 세상이 점점점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세속화 망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적그리스도가 난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이후에 이제 기독교 복음주의 그렇죠. 그래서 1970년대 뭐 한국에도 오고 하지만 이른바 이제 기독교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뭐 유명한 사람들 이런 뭐, 맞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1980년 레이건의 당선으로 이어졌죠. 물론 당선에 기여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보답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레이건 당선으로 이어졌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런 것들이 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제 중산층이라고 불리던 사람 아니면 좀 낮은 임금을 받던 백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진 게 공화당.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트럼프로 주로 이제 흘러 들어간 셈이죠. 네. 샘프레님 말씀 들어보니까 트럼프주의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미국 역사의 중요한 흐름 속에서 나온 한 가지 흐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토착주의라든지 뭐 고립주의, 기독교 복음주의 이런 말이 방금 말씀하시면서 많이 나오셨는데 이와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토착주의니 고립주의니 뭐 기독교 복음주의 이 말 각각을 설명드리기보다 이 말을 보면서 여기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도대체 미국이 누구의 나라냐? 여러분 그 가끔 뉴스에서 뭐 백인들이 외국인 물론 외국인도 아니에요. 사실 미국인인데 흑인이나 아시아계를 보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 자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긴 우리나라인데 니들 왜 와서 사냐? 물론 한국에도 이제 뉴스 댓글을 보시면 뭐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누구의 나라냐? 혹은 미국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물론 이런 질문이 뭐 미국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주의 등장 속에서 그리고 여전한 흑인에 대한 폭력,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거 보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인데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맞는 거다. 물론 주로 이제 영국이죠. 이거를 이제 어떤 각도에서 보냐면 이제 정착 식민지, 그러니까 세틀러 콜로니얼리즘 혹은 정착민주의라고 말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빈 땅에 와서 자리 잡고 살게 되었다. 이런 거죠. 네.
근데 사실 빈 땅이 아닌 건 다 그렇죠. 아시는 거잖아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인들이 대서양을 건너오기 시작했을 때 아메리카가 빈 땅이 아니었고 후일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갑자기 인디안이 돼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얘기를 아주 단순하게 줄여서 말하자면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살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사실 몰아냈다는 말은 너무 약하죠. 약한 말이고요. 네, 죽였죠. 다 사실상 절멸시켰다고 봐야죠. 그 땅을 차지해서 만든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배경이 되는 이데올로기가 사실은 기독교하고 유명한 로크의 이제 노동 가치설이 있죠. 아, 토착주의하고 기독교주의가 이제 네, 연결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노동을 투여해서 만들어진 생산물은 자신의 것, 뭐 소유 재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노동이라는 게 사실 인격의 연장이니까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허공에다 노동하는 건 아니니까 신이 우리에게 어쨌든 주신 게 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원래 기본소득 얘기할 때 공동분이, 공유분이 사실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 주셨고 우리는 이걸 잘 이용해서 잘 이용하고 부를 개발할 만들어라. 의무가 있다. 네. 근데 이에 반해 그런 백인들은 이런 생각하는데 인디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게으른 사람들이죠. 그렇죠. 아이들링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는 그냥 저기 먼데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그래서 이들은 몰아낼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9세기 미국의 인디안 절멸의 어쨌든 역사라고 할 수 있죠. 네, 또 그런데다가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이렇게 팔려온 사람들이잖아요. 예, 뭐 그 인디안들을 만약 강제로 노동시킬 수 있었다면 그렇게 네. 했을지도 모르는데 인디안들은 거기에 좀 안 맞거나 아니면 좀 또 다르게 생각한 지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 알고 있듯이 여러 차례 이민의 물결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또 그 구성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뭐 인종 위계자라고 말하죠. 맨 위에 백인부터 시작해서 뭐 맨 아래 이제 흑인까지. 그다음에 백인 우월주의 이건 뭐 다른 표현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뭐 정착민주의라는 게 이런 사회 구조를 말해주는 거고요. 근데 같은 유럽에서 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백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게 19세기에 아일랜드인들이 처음 왔을 때는 그렇죠. 하얀 흑인이다 이런 취급을 받다 놓고 그 뭐죠 이제 갱스 오브 뉴욕 같은 영화에 보시면 그 아일랜드인들이 거기서 어떻게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과정이 보여지고 그렇죠. 뭐 러브 스토리 같은 영화를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이탈리아계 이민이거든요. 근데 그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는 여전히 이탈리아 출신들은 백인이면서도 좀 하층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름 그런데 동부 명문가 집안 남자 주인공과 이탈리아 이민자 딸 여자 주인공이니까 이것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신데렐라 스토리를 네. 좀 깔고 있는 셈인데요. 아일랜드계인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앵글로색슨이 얼마나 꼴보기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네. 사건이죠. 네, 사건이죠. 뭐 이런 거고 그런데 오늘날 오바마 대통령 이후 이런 백인 우월주의가 여러 면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실제로 흔들리느냐는 다른 문제고.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백인 앞에서 찬희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백인 노동자 계급은 경제적으로도 지위가 하락하는 경험. 이가 이제 겹쳐지면서 트럼프라는 인물로 이 어쨌든 이 힘들이 모이고 이게 트럼프주의의 어떤 뭐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토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샘프레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트럼프주의라는 것이 어떤 체계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구조를 갖춘 건 아니지만 뚜렷한 역사적 그리고 물질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없더라도 트럼프 없는 트럼프주의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상황이 있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공화당이 전혀 공화당스럽지 않은 그런 트럼프한테 권력을 쥐어준 거겠죠. 사실은. 네. 공화당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고 트럼프라고 그냥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제 트럼프 없는 트럼프주의라고 할 때 어쨌건 리더는 생겨야 되잖아요. 리더는 네. 사람이고. 근데 그렇게 그런 어떤 흐름을 대변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인격이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이제 공화당 차기를 이제 노리는
네. 트럼프 없는 트럼프 역할을 할 사람들만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 모르시지만 좀 일별을 해보면 미주리지 상원의원인 조시 호울리 이런 사람도 있고요.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이자 2016년 대선 후보 나온 적이 있는 마르코 루비오. 마르코 루비오는 한국 사람들도 들어봤죠. 나갔으니까. 네. 그래서 아칸소는 뭐 옛날에 이제 클린턴이 나왔던 곳이죠. 거기 상원의원인 톰 코튼 이런 사람도 있고요. 미디어 쪽에서는 이 사람 좀 유명하죠. 팍스 뉴스의 진행자인 터커 칼슨 이런 인물들도 있는데 뭐 트럼프가 또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뭐 네. 트럼프 있는 트럼프주의가 더 쉽겠죠. 어떻게 보면 과연 뭐 그렇게 될지 알 수 없고. 혹은 이제 트럼프 주니어들, 트럼프 주니어. 그 트럼프의 이방칸이 뭐 이런 사람들이 와이프부터 또 아들, 되느냐, 딸 뭐 뭐, 이런 예. 얘기도 있는데 참. 현재로서는 참 불확실하긴 하죠. 네. 누가 되든 사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 주의가 사실은. 네.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제 좀 어느 방향으로 할지는 아직 분명치 않고요. 그래서 사실 2015년에도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공화당이 사실 트럼프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네. 심지어 이번 대선 결과 나왔을 때도 공화당의 주 유력한 사람들이 트럼프 졌다 빨리 인정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도 싫었겠어요. 그래서 공화당이 어쨌건 트럼프를 당선시킨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서도 우익 포퓰리즘의 유혹까지도 물리치면서 공화당이 제대로 된 보수지적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되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민의힘이 가진 숙제는 사실 비슷해요. 그렇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과연 과거의 그 유물인 그 썩은 정통을 개혁할 수 있을 것이냐. 민주당이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맞는 보수적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안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싫어도 국민의힘은 더 싫어.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지금은 이제 닥친 문제가 아닌가 네. 미국 공화당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조 바이든의 과제에 대해서 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은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었죠. 만약 코로나19만 없었다면 또 트럼프가 당선됐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많았으니까요. 시도 걸렸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는 1992년 부시 이후 재선에 실패한 첫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위에 또 다른 쟁점 가운데 하나가 기후변화 혹은 기후비상사태 이야기인데요.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아예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네. 파리기후 협정에서 탈퇴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채굴을 확대하는 식으로 탄소 배출 산업을 장려하는 정책까지 폈었는데 이에 반해서 바이든 후보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이것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민주당 후보가 그린 뉴딜을 사실 약속했어요. 물론 이제 가장 포괄적이고 뭐 진보적인 정책은 물론 버니 샌더스가 했지만 바이든도 선거 공약에서 지금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쫙 정말 길게 뭐 다양한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데 본인 이 팀이 그러니까 바이든 선거팀이 기후 행동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공약에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천조 원이고 2천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GDP보다 좀 많죠. 그렇죠. 4년 예산에 혹은 4년 뭐 예산. 4년 예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네. 이런 약속을 했고 그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하겠다는 약속도 했고 그렇죠. 바이든이 평가를 하기 전에 그린 뉴딜 좀 먼저 평가를 하고 들어가면 바이든하고 이제 그린 뉴딜 좀 비교하기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린 뉴딜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화석 에너지, 탄소를 배출하는 그 화석 에너지를 이른바 100% 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열 에너지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거로 바꿔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순제로 탄소를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것과 배출하는 게 딱 제로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회에 도달한다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체제의 전환을 포함해서 생태적인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대규모 공공투자, 공적 투자를 한다. 정부 돈을 막 쏟아붓는 거죠. 이 속에서 이른바 녹색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런 이제 희망을 담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흔히 정의로운 전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은 기존의 취약층, 빈곤층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이 전환 과정에서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죠. 예, 한국의 대통령도 굉장히 그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한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도 뒤처지는 사람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뭐 그런 의미 이런 것이 이제 그린 뉴딜에 담겨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린 뉴딜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화석 연료의 계획적인 퇴출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이게 과연 경제를 GDP 성장주의에서 벗어나서 탈성장 플랜을 구축해 나가고 이걸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만약에 분명치 않다면 애초에 목표로 했던 아까 얘기했던 그 거창한 목표들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린 뉴딜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겨우 출발했을 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샘프레님이랑 이렇다 방송에서 그린 뉴딜 관련해서 했던 얘기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샘프레님께서 그린 뉴딜은 그린하지도 않고 뉴하지도 않고 딜도 없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에 이제 그러니까 특히 한국의 뭐 그린 세게 뉴딜. 얘기하셨네. 네. 한국에 특히 그렇고 네. 뭐 미국은 그래도 좀 뭐 그린한 것도 있고. 음, 근데 문제는 이 말한 대로 사실 돼야 되는데 그쵸. 이게 좀 어렵죠. 한국은 네. 좀 심하죠. 예. 그래서 그린 뉴딜이 어쨌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데 그와 연관되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탈성장 계획이 없으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럼 조 바이든의 공약을 이런 관점에서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든 공약을 내 건데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크게는 이제 5가지로 요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본인 이제 기후 행동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에 5가지 정도를 정리하고 있는데 뭐 앞에 거는 첫 번째는 사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순제로에 도달하지 않으면 지금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킬 수 없다. 뭐 역전시키는 건 불가능하고 이미 완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 누구나 사실은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2050년 어느 날 갑자기 순제로에 도달하는 게 아니니까 그 과정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가가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더 강하고 더 회복력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인프라에 투자하겠다 이런 거고. 왜냐하면 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물 같은 것도 네. 그 효율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그렇죠. 효율적으로 바꾸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국도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죠. 모든 건물을 네. 그렇게 바꾼다. 네. 물론 교통 시스템 말할 것도 없고. 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가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른 점인데 트럼프랑 나머지 세계가 기후 변화 위협에 맞설 수 있도록 리드하겠다. 오호. 근데 문제는 이게 또 까보면 리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좀 애매해요. 그렇죠.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염자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거 막겠다. 특히 뭐 여러 가지 기존에 힘 있는 사람들이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피해는 다른 사람이 보고 이득은 다른 사람이 보는, 힘 있는 사람이 보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표현을 썼죠. 유색인 공동체가 저소득층 공동체 해를 끼치는 걸 막겠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정의로운 전환의 일부 내용인데, 그동안 미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노동자와 공동체에 대해서 아까 타인사님이 말씀하신 건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가 의무를 다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일종의 정의로운 전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큰 주제는 그린 뉴딜에서 말하는 것이 다 들어있긴 해요. 다만 예를 들면 그 프래킹,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 할 때 쓰는 그 고압 파쇄법이라고 하죠, 우리 말로. 그렇죠. 이런 것을 금지하겠다는 정책이 없고, 핵 발전을 어쨌든 좀 모던하게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라는, 요게 이제 한국의 탈핵 진영하고는 이제 많이 다른 지점인데, 뭐 재밌는 건 조 바이든은 그린 뉴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10월 달에 선거 전에 이제 TV 토론회에서도 내가 말하는 건 그린 뉴딜이 아니다까지 이런 식의 트럼프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했는데, 이건 아마 이제 선거관에서 너무 진보파로 이제 공격당하는 걸 이제 우려했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거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린 뉴딜이라고 말하는 내용은 담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우려되는 게 아까 차인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그린 뉴딜을 말하는 사람들도 이게 필요하긴 한데, 그런데 전환 과정에서 규제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뭐 시장에서 그렇게 시장 방식을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경기부양책을 해서 도리어 더 많은
소비 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다 이런 그 에너지 전환소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게 한 가지 문제고 또 하나는 경제적 민족주의라고 말하는 트럼프가 어쨌든 계속 얘기했던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부품으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미국인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 물론 미국의 이제 선거 과정이니까 뭐 그런 말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과 아까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글로벌 그린 뉴딜을 리드하겠다는 말은 사실 좀 상충할 가능성들이 있고 그러게요. 뭐 이런 구체적인 어쨌든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느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조 바이든 처음 나왔을 때 여기 이제 이렇다에 우리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별로 이렇게 큰 인상을 못 받았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일단 정이 안 가잖아요. 정이 안 가고 뭐 매력도 없고 정치인으로서 나이도 너무 많고 구태의연한 좀 이렇게 뭐 퇴물이라고 하기 좀 뭐한데 밝고 다른 민주당 정치인 같은 그런 느낌을 줬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놀라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아까 얘기했던 해리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거에 많이 놀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완전 정반대 사람을 했으니까 선거에서 어떤 보완 효과 이쪽 표도 없고 저쪽 표도 없고 이런 생각이야 우리가 뭐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너무 파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이제 조각을 함에 있어서 부티지지의 사우스밴드 전 시장을 교통부 장관으로 내정했죠. 잘 아시다시피 부티지지는 성소수자거든요. 네. 이런 이제 진보적인 사람도 많이 이렇게 발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색채가 분명치 않은 게 오히려 스펙트럼이 넓은 게 아니냐 오히려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통합적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는 면도 있고 또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성향 즉 진보적인 방향으로서의 통합을 좀 더 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 좀 더 적극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샌더스라면 더 미국적 기준에서는 뭐 물론 유럽 기준에서는 별거 아니지만 네. 미국적 기준에서는 훨씬 더 급진적인 개혁을 샌더스는 시도할 수 있었겠죠. 근데 어쨌건 그렇지 못한 사람 치고는 꽤 많이 이제 왼쪽을 응시하고 있다고나 할까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어떤 바이든이 그런 압력하에 있고 또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개혁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것이다. 기대할 수 있는 오히려 지점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언제나 이제 의회하고 행정부가 이게 발을 맞춰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너무 여당이 너무 표가 많아서 문제고 여기는 여당이 다수가 아니죠. 상원이 공화당이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관이 많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그 차이쌤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이 됐다서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오바마 때는 거꾸로. 사실 오바마 그 당선 그 전날 시카고에서 뭐 연설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울었잖아요. 울고 막. 그리고 그 차이쌤 영어 선생님 하셨으니까 그거 교재로도 많이 연설문 그럼요. 사용하고 네.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엄청 컸는데 반대로 바이든은 기대가 별로 없어서 크게 실망도 안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야, 드는데 이게 반전이야. 네. 그러게요. 근데 차이쌤이 말한 것처럼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제 그릇이 이제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성향이 아니더라도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움츠러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그 자체가 격렬한 투쟁의 장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도전, 인종 갈등을 해결하는 것, 뭐 이렇게 이제 미국 사회를 둘러싼 쟁점이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 격렬한 싸움을 벌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때 이제 리더로서 이제 바이든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네. 그러니까 상황처럼 할 거냐 정말 추진력 있게 그것을 조정해가면서 그래도 어쨌든 뭔가 진전시킬 거냐 이게 아주 거꾸로 더 궁금해졌어요. 그러게요. 샌더스가 됐으면 저렇게 하겠지. 그러다가 만약 좌절하면 저 사람도 안 되나 보다. 뭐 이렇게 됐을 텐데 과거의 미국 정치의 사례를 보면 이 사람 뭐 별로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도리어 빈 그릇 같은. 그래서 여러 가지가 거기에 담길 수 있는 뭐 이런 판단이 현재로 좀 듭니다. 그래서 도리어 귀추가 주목되는 이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빈 그릇이다. 그러게요. 오늘 결론이네요. 빈 그릇.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다에서 오늘날 미국 대선 결과를 가지고 트럼프 없는 트럼프주의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전망해 보았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아직 분명한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상황이 엄중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사회 자체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도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변화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국제적으로는 중국과의 대결 상황 이것도 어떻게 헤쳐나갈지 참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미국 대통령 해먹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네. 이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 중국과의 관계는 네. 물론 이제 뭐 미국이 또 일방적인 건 아니고 50년대가 중국과의- 얼마나 쉬웠을까? 상호 관계가 있으니까 네.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뭐 네. 흔히 이제 바이든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트럼프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뭐 음. 이런 얘기는 아까 이제 미국 뭐 자동차 산업 얘기하면서 그런 단초를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100일 동안 어떤 일을 하냐가 이제 매우 중요하죠. 실제로 이제 그린 뉴딜의 원조격인 루즈벨트도 취임 이후에 100일 동안 어마어마한 정책과 입법을 막 쏟아내고 있었고, 물론 준비 안 된 채 매우 임기응변적으로,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방향을 어떤 잡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현대 국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그래서 일단 100일 동안 어떤 일을 하느냐에 이제 성패가 달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래도 새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의회가 많이 봐주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국민들의 지지 속에 당선된 대표자 대통령 허니문이라고 하죠. 예. 그때를. 그런데 이제 그다음이 문제죠. 100일 되고 나서 이제 또 갈릴 텐데 거기서 더 뚝심 있게 거기 기초해서 그리고 적절한 방향을 잡아서 밀고 가느냐.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1월 20일 이후에 100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을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예, 오늘의 이야기를 잘 생각이 기억하고 드네요. 있다가 그때 네. 내년 가서, 5월에 예, 해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을 남기면서 오늘 이렇다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